그런 물건을 볼 때 너무 껍데기만 보지 말자. 그 외면만 보고 외향만 보고 이건 안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게 여기에 건물을 올렸을 때를 상상해 보시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아니지만 좋은 주택이 들었으면 좋은 자리겠다. 뭐 그런 어떤 역발상이 필요하고 너무 그 외형 껍데기만 안 보는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5,000원 16만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손자병법 50회 읽는 손자병법을 쓴 최성목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그 사장 관련으로 책을 한 4권 썼는데요. 이번에는 출판사 요청으로 손자병법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오늘 첫 대면이지만 저는 사실 이제 은행에도 근무를 했고 정권회사 또 보험 쪽도 이렇게 관련해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는 그래도 좀 더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에 읽는 손자병법을 쓰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사장 관련으로 그러니까 사장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사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건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책을 썼는데 제가 운이 좋은지 흥행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번에는 손자병법으로 한번 풀어나가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요청이 와서 작가로서는 청탁 기회가 또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청탁을 뭐 거절 못하고 한번 쓰게 됐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손자병법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일까요? 손자병법은 사실 전쟁 전략서인데 전쟁이라는 말을 빼면은 결국은 전략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뭐 투자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인생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내용 중 재테크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주식 투자에서도 이제 뭐 보면은 어떤 그래프 추세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작전 같은 것도 또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투매도 나올 수 있고 투기성도 있을 수 있고 또 루머라든지 찌라시도 이렇게 돌듯이 손자병법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뭐 기습한다든지 그 다음에 속임수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투자할 때 욕망 자제하는 것처럼 여기 전쟁 치를 때도 화가 나서 전쟁을 치르면은 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욕망의 어떤 통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활용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세상 돌아가는 관찰하는 측면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 실천하고 계신 재테크 방법이나 철학이 있으실까요? 재테크 방법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또 그 부분은 뭐 이렇게 계속 또 테크닉을 구사하는 분들이 잘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철학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은 정주행이나 이런 분들의 비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그 부자가 돼갖고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는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또 제가 그 실패를 해서 돈 없이도 또 살아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부자도 되지 말고 또 너무 가난하게 살지도 말자. 그게 이제 뭐 제 철학이라면은 철학일 수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제가 어떤 걸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 성향은 약간 좀 성질이 급하고 좀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제가 과거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성격이 좀 급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좀 매도를 하고 빨리 매수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많이 실패를 했었죠. 좀 더 기다리면은 큰 걸 먹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얻은 교훈은
짧은 그 숏은 아무래도 좀 잔머리 굴리는 부분도 있고 좀 짧은 기간이니까 기교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롱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욕망을 다스리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철학적인 부분이 가미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 손자병법하고 비견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이정합, 이기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원칙적인 부분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교를 부리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라면은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는데 거기서 단기적으로 좀 기교를 부린다. 뭐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손자병법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손자병법에는 이제 그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관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자병에서 정식으로 그 5가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33가지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뭐 바람도 없는데 그 먼지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또 별다른 일이 없는데 수풀이 막 움직이고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적이 매복하고 있거나 적군이 쳐들어오는 징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 이제 백전불태라고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금 인터뷰 뒤에도 좀 계속 나오겠지만, 그런 걸 이제 근간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이제 그 부동산에서도 탐방하고 조사하고 뭐 이런 수소문 해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도 이제 경매도 또 해봤거든요. 그 부동산 경매 뭐 그런 부분 해봤는데, 보통 보면은 남들이 이제 뭐 별로 그 물건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을 보는 안목은 좀 그때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부동산에서는 그 개인적으로는 좀 실패라면 실패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성격이 좀 급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주로 경매에서는 좋은 가격에 2배 내지는 뭐 한 4-5배는 주로 팔았거든요, 단기간에.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물건을 볼 때 너무 껍데기만 보지 말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묘지가 있다든지, 건물이 뭐 너무 막 그 형편없이 막 청소도 안 돼 있고 막 건물도 찌그러져 가고 이런 경우에 보면은 보통 초심자들은 그 외면만 보고 외양만 보고 아 이건 안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눈 딱 감고 머릿속으로 아 이게 여기에 건물을 올렸을 때를 상상해 보시는 거죠. 또 뭐 거꾸로 보면은 산소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산소는 양지바른데 명당에 주로 하잖아요. 아, 이게 앞으로 지금 당장에는 아니지만 좋은 주택이 들었으면 좋은 자리겠다. 묘지만 옮긴다면. 뭐 그런 어떤 역발상이 필요하고, 너무 그 외형, 껍데기만 안 보는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작가님의 철학이 있으실까요? 제가 주식 투자를 과거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세상에서 내 중심이 아니다. 내가 누군지, 내 성격이 어떤 건지, 내 자금 규모가 뭐 예를 들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맞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어떤 주포 내지는 어떤 그 시장을 리드하는 것처럼 연금관리공단에 운용하는 단장처럼 그렇게 이제 세상을 보면은 실패한다는 거죠. 내가 개미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그 리딩하는 큰 자금 규모를 가진 사람인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금 규모라든지 스타일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내 성격이나 내 자금 규모를 감안해서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결국은 이게 지피지기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면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큰 그 덩치가 큰 주식을 자기가 뭐 좀 해보겠다고 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장 흐름에 따라가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뭐 자본금이 좀 적거나 주식 물량이 좀 작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고, 자기가 성격이 급한지 아니면은 좀 느긋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조금 주가가 출렁거리도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천하는 재테크 도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제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와 또 지금 또 하시는 분들도 틀리고 또 각각의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자기 그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자금 규모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까지 간다면은 부산까지 가는 어떤 기차를 타고 갈 건가 아니면은 자동차를 타고 갈 건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갈 건가 뭐 이런 어떤 방법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그 고속도로로 갈 건지 국도로 갈 건지 아니면 대전을 거쳐 갈 건지 서해안 고속도로로 갈 건지 동해안 고속도로로 갈 건지 이런 방향성 이런 부분에 따라 갖고 책 선정도 자기에 맞는 어떤 자기 수준 자기 체급에 맞는 책을 고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점 지금 이런 생각으로 서점에 가셔서 책을 고르면은 뭐 충분하게 고르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재테크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백전불태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00번 사워도 내가 위태롭지 않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번 사워도 위태롭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뭐 웬만한 주먹 이게 사움이라면은 주먹 같은 거 몇 대 맞아도 전혀 끄떡없고 왜냐하면은 사움판이나 주식 투자에서 아무리 뭐 신적인 그런 신 같은 투자자라도 몇 번 정도는 실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번에 한두 번 실패할 수 있고 100번에라도 뭐 한두 번 실패할 수는 있잖아요. 이 승률이 이제 뭐 보통 통상적으로 5할 넘으면 상당히 잘한다고 그렇게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번 실패했을 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맷집이 또 중요하죠. 예를 들면 10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뭐 1, 2억 정도는 날려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거기서 뭐 9억 정도를 몰빵을 해서 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항상 이게 만약에 이번 투자로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내한테 리스크가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은 계속 생각하면서 투자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나 투자 리스크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손자병법의 가르침이 있을까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그 백전불태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항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항우가 그 사실은 2년 만에 엄청나게 그 기세가 등등한 국가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2년 만에 또 망했어요. 그러니까 확 올랐다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졸지에 이제 몰락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70번 전투에서 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70번 전투에서 전성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항우가 해야 전투에서 단 한 번의 전투에서 그냥 끝장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할 때 예를 든다면은 70번 계속 짜잘하게 먹다가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드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조언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 투자라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내가 돈 벌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욕망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욕망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는 그 엔진 성능 좋은 자동차가 있다면은 브레이크 기능이 없으면은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이다. 내가 아무리 뭐 투자를 잘하고 해도 거기서 감정 통제를 못하고 뭐 올라갈 때는 너무 좋아갖고 희희낙낙하다가 또 내려갈 때는 너무 침울하게 있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은 맥락에서 감정하고 이성을 분리해라. 그러니까 뭐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뭐 이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면은 주가가 요동하거나 내 주식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숫자로만 좀 보는 습관을 들여야지 이걸 감정을 타고 저 주식을 지금 처리하면은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좋은 옷 사고 이런 엉뚱한 부분으로 자꾸 상상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감정에 휩싸여 갖고 이성을 잃을 가망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통제를 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손자병법에서도 여기에 이제 걸맞는 용어가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뭐 비리부동 비덕불용이라고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자병법이 전쟁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현재 경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인터뷰하는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손자병법에도 썼지만 세상은 움직이는 게 세상이잖아요. 사람도 사실은 물이 80%이기 때문에 물이 뭡니까? 동적이잖아요. 이 지금 그 피부로 이렇게 가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실은 우리 몸이 80%가 물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인간도 어떤 동적인 주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구도 사실 그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속도도 엄청 빨라요. 제가 이제 보면은 시간당 1670km 시간당.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구만 이렇게 자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전하잖아요. 공전은 뭐냐 하면은 뭐 태양 주위를 이렇게 이제 돌잖아요. 뭐 그것도 이제 뭐 사계절이 있고 365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물 같은 존재고 또 지구도 우리가 이 서 있는 지구도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태양도 돌고 있고 모든 게 돌고 움직이는 세상에서 안정적인 걸 찾는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모든 게 변화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거는 확실하다. 늘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이다. 이건 뭐 내가 죽을 때까지 괜찮은 거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냥 뭐 주식이 좀 올라갔다고 뭐 술 마시고 막 흥청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생각하고 프로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손자병법을 통해 배운 것 중 경제적으로 가장 도움된 것은 무엇일까요? 손자병법을 읽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돈을 갑자기 뭐 책 한 권 읽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자병법에서 투자 쪽에서 제일 교훈이 되는 말은 결국은 백전불태죠. 100번 투자해도 좀 내 주식은 내 자산은 그래도 뭐 흔들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움직인다. 이익이 없는 곳에는 뭐 손자병법에서는 이익이 없는 곳에는 군사도 안 움직이고 사업도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식이 좀 내가 좀 타율이 좀 안 맞다. 아니면은 시장이 좀 침체기에 들어간다. 그럼 같이 씌워줘야 되는데 쉴 새 없이 아침에 사고 저녁에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에너지도 소모되고 패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제적 목표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돈 목표는 잘 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10억을 모으겠다, 100억을 모으겠다. 그래서 잘해서 1000억을 모으겠다. 아니면은 뭐 보통 서민들은 이제 뭐 잘 주식 투자 잘해서 이제 집을 뭐 30평을 뭐 50평을 사겠다든지 뭐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보면은 뭐 올해 동안에는 2025년에는 10억을 모으겠다. 이걸 10배를 모으겠다.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그 물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이는 숫자 부분의 목표는 잘 정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결국은 돈 모으는 게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결국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하루에 한 번 돈은 생각하는데 행복이 어떤 기준이 있고 내가 행복에 대해서 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숫자적인 목표하고 정신적인 목표 이런 부분을 균형을 맞춰갖고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나 이런 부분이 다 돈 모으는 게 다 이 감성이고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욕망의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욕망 통제할 때는 이성적인 부분하고 감성 부분을 좀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자병법에 무소불비 무소불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방비하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허술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은 이 주식도 좋네 사고 저것도 좋네 부동산도 여기 강남에도 하나 사고 뭐 노원구에도 하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 수집가 내지는 부동산 수집가가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아무래도 이 뇌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그 연금관리공단의 단장 정도가 되면은 주식 종류를 대형주, 소형주, 그 다음에 AI주, 바이오주 이렇게 나눠 갖고 한 100개 정도나 200개 정도를 운영할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라면은 내가 선택 집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이 부분은 주관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 있지만 5개 내외로 줄이는 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에서도 이제 뭐 그런 측면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로 해야 되는데 AI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자산도 하고 온갖 걸 다 이렇게 펼쳐 놓으면은 머리가 산만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에 어떤 집중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으로 특히 소액 투자자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실패를 한 부분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변동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전략은 있죠. 이제 뭐 구체적으로 그 사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일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신문 뭐 주식 투자하거나 뭐 자산 불리려고 하는 분들은 다 그런데 신문이나 잡지나 뭐 이런 거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한다는 게 아니고 소문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각종 어떤 자료에 의해서 충분하게 예측될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렇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성이 갖고 자기 하던 대로 그냥 뉴스는 뉴스 따로 내 투자 방식은 내 투자 방식대로 따로 이렇게 놀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의 흐름에 맡겨 갖고 지금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좀 맞춰 갖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하면은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관성에 의해서 자기 그 고집 내지는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대형주하고 소형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인기 테마주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계속 그 잘 안 변하는 어떤 자산주가 또 있고 배당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제가 이제 뭐 약간 멘탈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좀 힘들다.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 도대체 뭐가 뭔지 좀 혼돈스럽다. 이런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옛날에 그 윤작이란 농사 지을 때 윤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경지, 농경지, 그 다음에 또 뭐 경작지 이렇게 나눠 갖고 한 번은 제대로 농사 짓고 한 번은 콩 같은 걸 심어 갖고 좀 윤택하게 만들고 또 다른 또 3분의 1은 이렇게 쉬는 농토로 이렇게 놔두는 그런 방식이 있듯이 우리 투자할 때도 세상 변하는 때 따라 계속 변하려고 하면은 너무 또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좀 타율이 좀 안 맞고 예측이 틀리고 좀 복잡하고 이렇다면은 한 번 좀 쉬어가는 전략.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은 삼진아웃 당하고 난 뒤에도 다음에 또 나가고 또 그런 계속 반복해 나가면은 삼진아웃 한 번 당하고 또 다음에 또 출루하면은 또 그렇게 될 가망성이 많거든요. 그때는 감독이 한번 대타를 기용하든지 해서 한번 쉬어주는 게 중요하듯이 주식 투자도 안 될 때는 쉬어가는 게 좋겠다. 물론 어려운 예입니다만은. 네. 손자병법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은퇴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사실 뭐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은퇴하는 게 30대 중반에서 은퇴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뭐 그냥 소일거리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산 운용하고 뭐 투자하는 부분에서 은퇴라는 부분 용어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는 결국은 자기의 어떤 뇌 상태 뭐 투자하는 것도 체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자기 체력이나 뇌의 어떤 머리 돌아가는 그런 수준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좀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물러날 때가 됐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좀 깨닫는 게 필요한데 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고 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은퇴하는 어떤 나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한 10년 정도를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앞으로 10년 뒤에 2035년에 이제 은퇴할 준비를 해서 매년 연간 계획 잡고 뭐 분기별 계획 잡고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짜놓으면은 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은 약간 수정만 하면 되니까 그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가님께서 바라보시는 10년 뒤 세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런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모르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북한이 어떻게 될 거다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가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엄청 좋아하고 또 선거 때 또 각 후보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데 사실 개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잖아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 자신이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자. 근데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언컨트롤러블한 부분에 대해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내 한정된 에너지가 좀 소진될 가망성이 있다. 선택과 집중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미래 예측은 하지 말자. 내 주가 아니면 우리 가족,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부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